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물리학 클래식, 물리학 원전을 순례하다의 저자인 서울과학기술대 이종필 특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물리학 클래식, 물리학의 원전을 순례하다. 네. 또 표지 상단에는요, 아인슈타인의 이런 사진이 네. 실려 있는데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10편의 논문들이 물리학 역사에서의 클래식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뭐 고전이죠. 고전이고 예. 또 명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인문학에만 고전 명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자연과학에도 뭔가 고전 명작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원전 논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범위를 20세기 물리학에만 좀 한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 책은 20세기 현대 물리학의 명작 논문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이제 작년 2012년에 나왔는데요. 한간에는 2012년 지구 멸망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인류가 멸망해서 우리가 지구를 탈출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현대 물리학을 다시 재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논문들을 가지고 우주로 나가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선정한 그런 논문들입니다. 네. 그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만 가지고 가면은 클래식 음악 다 복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다면 현대 물리학에서 그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전공 분야나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 10편이 어떻게 선정될 것인지 많이 다르긴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여기서 선정된 논문들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네. 10편을 선정하셔서 책을 지으셨는데, 자, 그럼 어떤 논문들이 실려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역시 책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게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1905년 논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20세기 물리학 하면 아무래도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요. 처음에 실린 논문이 이제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버스 안의 상황을 기술할 때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네. 여기에 관한 이론이고요. 이게 언뜻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 특수 상대성 이론 때문에 빛에 대한 어떤 수백 년 된 그 관념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간과 공간 자체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은 아인슈타인이 만 26세 되던 해에 쓴 논문인데, 제목이 그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 이제 이런 좀 다소 좀 어려운 제목이긴 예.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역시 20세기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느낀 것이 네. 또 한편의 아인슈타인의 논문이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장 우주의 구조를 꿰뚫어보다 해서 네. 1915년에 15년, 발표된 네. 중력의 장 방정식이라는 논문이 소개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이 논문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일반화한 이론입니다. 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력 이론이에요. 네. 요 점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이제 중력의 장 방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그런 방정식이고, 그 방정식을 완성한 논문입니다. 고전적인 중력 이론은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이죠. 네.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각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굉장히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네요. 학교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은 네. 그런 법칙이 만율력의 법칙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질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뒤틀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뒤틀린 시공간이 중력의 본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량이 어떻게 그러면 시공간을 뒤트느냐, 여기에 대한 방정식이 바로 1915년에 나온 그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벌써 이제 세기를 넘어섰는데도 아직까지 아주 위대한 논문으로 아직 100년은 안 됐죠. 내후년이 15년이. 예, 그렇죠. 자, 현대물리학 하면 또 이 불확정성 원리로 유명한 양자역학도 빼놓을 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논문들도 이제 소개가 돼 있죠. 예, 우선 양자역학은요, 원자 이하의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혼자서 뭐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네. 양자역학은 20세기 초반에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총동원이 돼서 만든 그런 이론인데, 그 중에서 저는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가 쓴 논문이 있어요. 하이젠베르크가
만 24세 되던 해 쓴 논문인데 네. 이 논문으로 하이젠베르크가 32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수상 이유가 뭐냐면 양자역학을 창조한 공로입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크리에이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논문에서 하이젠베르크는 뉴턴 역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떤 역학 체계를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은 상대성 이론과 함께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양자역학이 원자 이하의 세계에 대한 이론이라면 또 그 원자 자체에 대한 연구도 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20세기 물리학 하면 또 이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세기 하면 뭐 누가 뭐래도 원자력의 세기였다고 할 만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원자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원래 원자라는 말이 그 아톰이라는 말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단위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20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1897년에 원자 안에 있던 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이제 쪼개지게 된 셈이죠. 그리고 1911년에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이제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예. 이때부터 사실 핵물리학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핵무기 이런 게 나온 게 이제 러더퍼드 이후 한 30년 정도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한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이 상대성 이론과 또 양자역학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둘 말고도 현대 물리학의 역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이럴 네.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우주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주론.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한 사실인데요. 네. 이것은 뭐 이 책 5장에 팽창하는 우주로 뭐 따로 자세히 소개를 해놨습니다.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이 허블의 발견을 가리켜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또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20세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 팽창하는 우주는 현대의 표준 우주론,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20세기적 관점이 그 빅뱅 우주론인데요. 그 빅뱅 우주론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빅뱅 우주론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예, 우주가 만약에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면 그러면 먼 옛날에는 우주가 아주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요거를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우주는 태초에 하나의 점에서 시작을 했을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요것이 빅뱅, 즉 대폭발입니다. 만약에 우리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 그 팽창 비율을 알 수 있다면은 거꾸로 거기서부터 우리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올 3월 달에 이제 그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은 우주의 나이가 한 138억 년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 빅뱅 우주론이 그렇게 곧바로 표준적인 우주론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뭐 우주가 주기적으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팽창한다 뭐 이제 이런 이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65년에 우연히 빅뱅의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대폭발, 빅뱅이 남긴 빛의 잔해를 본 것인데요.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 벨 연구소의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그 공로로 이제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 두 분이 자기들이 뭘 발견했는지도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책의 8장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네. 우주 배경 복사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발견을 가리켜서 500년 근대 천문학사에서 뭐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물리학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과거에는 철학과 종교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해 줬다면 이제는 물리학과 우주론이 그 자리를 좀 대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드는데요. 또 이 책에서 고체 물리학 관련 논문도 두 편을 소개하고 계신데 어떤 거죠? 예, 고체 물리학이라는 말을 이제 요즘은 잘 안 쓰고 요새는 응집 물질 물리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네. 여기서 이 분야에서 제가 두 편을 골랐는데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20세기 현대 기술 문명을 지탱하는 그 어떤 그것과 관련된 논문이고요.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뭐 방송하고 있고 시청자들이 TV를 보고 있고 이것도 다 이제 요것과 관련된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트랜지스터입니다. 네. 여기서 그 존 바딘하고 월터 브래튼이라는 분이 그 트랜지스터 상급 반도체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사실 트랜지스터가 그 현대 전자혁명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게 없으면은 뭐 사실 뭐 현대 과학 문명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 트랜지스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자제품인데 그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건 뭐 20세기 전자혁명의 주역이고, 그리고 현대화된 트랜지스터는 모스펫이라고 이제 불러요. 좀 전문 용어긴 한데, 네. 이 모스펫을 개발할 때 한국인 과학자가 그 강대원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대원 박사 같은 경우에 현대적인 트랜지스터의 아버지라고도 이제 불리는 예. 예, 그런 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소개를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조금 학문적이긴 한데 이제 초전도 현상에 대한 그 이론을 설명한 논문이에요. 네. 그 트랜지스터 논문에도 등장했던 존 바딘, 여기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그 초전도 이론의 저자는 이제 바딘 쿠퍼, 존 바딘, 리온 쿠퍼, 존 슈리프 이렇게 세 명이에요. 그래서 요 세 명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BCS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그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금속의 온도를 굉장히 낮추면은 그때 그 전기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그런 네.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1911년에 처음 관측이 됐는데, 그 이후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현상,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연구를 해왔고 원인을 이야기해서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 BCS 이론은 어떤 거냐면은 그 원자 이하 전자 레벨에서의 굉장히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 양자역학을 적용해가지고 초전도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한 뭐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이에요. 네. 과학자들은 응집물질 물리학 같은 경우에 BCS 이전과 이후로 나왔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리고 바딘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로도 노벨상을 받았고 BCS 이론으로도 노벨상을 받은 두 번 노벨상을 받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고체 물리학 관련해서는 우리 트랜지스터와 초전도 이론에 관한 논문 2편을 실으셨고, 그리고 또 나머지 2편의 논문도 실려 있죠? 예, 나머지 2개는 그 이제 입자 물리학과 관련된 건데요. 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스티븐 와인버그의 경입자 모형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67년에 나온 논문이고, 나머지 하나가 그 97년에 나온 후안 말다세나의 좀 내용이 어려운데 큰 N 등각의 극한에서의 초등각 장론과 초중력이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제목의 예, 어렵네요. 예. 우선 뭐 스티븐 와인버그는 뭐 현재 살아있는 물리학자 중에 뭐 최고 수준의 뭐 물리학자고 뭐 학계 교황으로도 뭐 불리는 이런 분이에요. 79년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고, 이분의 논문은 뭐 말하자면 현대 입자 물리학의 뭐 근간이 되는 표준 모형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런 논문이다. 그 표준 모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조립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20세기 어떤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와인버그가 뭐 이 모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휘소 박사, 이휘소 박사님도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버그의 이 이론을 학계에 적극적으로 알린 장본인이 바로 이휘소 박사였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유럽 입자 가속기에서 그 힉스 입자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바로 표준 모형에서 찾고 있는 마지막 그 퍼즐 조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입자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뭐 거의 50년쯤 된 표준 모형이 이제 실험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다세나 논문은 이 끈이론에 대한 논문인데, 끈이론 40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논문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제 끈이론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세상의 만물의 기본이 어떤 알갱이가 아니라 1차원적인 끈이다. 요것이 이제 그 기본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제 끈이론이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20세기 물리학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중력이 두 개의 큰 기둥인데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끈이론은 요것을 성공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주거든요. 근데 이 말다세나 논문은 그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중력 이론이 그것보다 한 차원 낮은 어떤 시공간에서 양자 이론과 같다, 이런 주장을 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이제 3차원 공간이 있는데, 이 3차원 공간에서 중력 이론이 이 3차원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에서의 2차원 표면에서의 어떤 그 양자 이론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홀로그래피 이론입니다. 흔히 말다세나 추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직 이게
뭐 완전히 증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물리학자들은 이거는 뭐 여러 정황상 이 추론이 사실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또 20세기 하면 노벨상의 세기라고 할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 또 노벨상이 1901년부터 시작이 네.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을 쭉 소개를 해주시면서 노벨상을 수상한 그 분들의 네.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책에 소개된 논문들이 모두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모두 받지는 못했고요. 네. 절반인 5개가 받았어요. 네. 일단 이제 못 받은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은 노벨상과 거리가 멉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거는 이제 광전 효과라는 현상으로 받았는데 이거는 금속에다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제 이런 현상으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고 네. 그리고 러더퍼드가 쓴 그 원자핵 발견 논문이요. 1911년에 나온 거. 요것도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러더퍼드는 1908년에 노벨 화학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 그 방사성 원소에 대한 연구로.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그 우주 팽창을 발견한 허블의 경우에 허블이 그러니까 이 업적이 1953년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노벨 물리학상에. 네. 근데 허블이 이제 그 9월 28일 날 갑자기 사망합니다. 뇌혈전으로. 근데 당시에는 이게 천문학이 물리학으로 완전히 포섭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적 업적에 노벨상을 주기가 좀 주저되는 상황이었는데 허블 업적이 워낙 굉장하니까 그해 사실은 주려고 했었는데 네. 일찍 죽는 바람에 노벨상을 받지 못한.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천문학적으로 훌륭한 성과들이 대대서도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다세라 논문은 97년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끈이론과 관련된 어떤 성과들은 실험적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좀 노벨상과는 인연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이 20세기 물리학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성과들을 한 번씩 쭉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이 책을 읽으면 마치 20세기 물리학의 시작에서부터 또 새로운 21세기 물리학의 미래까지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김승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께서 물리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